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마케팅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마케팅은 개발의 한 절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거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마케팅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는 이제 크게 대분류해서 시공고소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주제가 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에서 그 외에 관계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로 파악하게 되는 것을 관계 마케팅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다른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SPP하고 이제 포피 믹스라고 하는 개념을 자,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용어 시공 고소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고 그 내용은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서 말을 자꾸 만드셔야 돼.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공고소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이디어의 원리라는 용어가 한 번이가 지금 구성이 됐어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방식, 이게 아이디어의 원리에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attention이라고 해서 주의를 끌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interest에서 관심, 흥미를 유발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desire, 소망, 욕망이라고 하는 거,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 다음 마지막이 action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이디어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고객 점유 마케팅의 한 요소가 되게 된다 해서 이게 저렇다고 그래요.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계산대 앞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이유가 애들 데리고 쇼핑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애들이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질 때 그거 봐야지 안 울고 집에 가거든. 그래서 또 저기 대형 마트 가면은 건전지 같은 것들 마지막에 깜빡 잊고 안 사는 것들, 면도기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배치하는 원리, 이런 걸 이제 아이디어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어차피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게 제일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STP하고 포피 믹스라는 것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관계 마케팅이라고 해서 자,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략, 아파트 브랜드 전략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 마케팅. 그래서 이건 아파트 브랜드 광고 이런 것들이 관계 마케팅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게요. 어차피 STP하고 포피 믹스를 갖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시공고소해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서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 자,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STP와 포피 믹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되죠.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단어 단위로 기본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STP 전략에서 S라고 하는 거, segmentation, 분할이라는 단어, 세분이라는 단어에서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매각, 팔아먹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시장 세분화라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된다 해서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층을 주로 대상으로 상품일 건지 또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품일 건지 라고 하는 시장 세분화 과정을 거치게 될 점. 그 중에서 자신이 타겟, 목표 시장을 삼는 것을 바로 타겟팅이라고 해서 목표 시장의 설정, 찾아내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목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또 공급자들이 있을 테고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공급자의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포지셔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제가 지문들을 보시게 되면 항상 그런 식이야. 자, 바로 세분하고 분할을 한다. 소비자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할한다, 세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표적 시장의 설정에서 찾아내는 것, 자신에게 자신 있는 집단을 찾아내는 과정을 타겟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이걸 차별화 또는 포지셔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공부해 갈 때 이 차별화라고 하는 개념은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경로 전략, 판매 촉진 전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 차별화라고 하는 거, 뭘 가지고 제품 자체를 가지고 차별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을 가지고 차별화시킬 수가 있겠고, 세 번째가 유통 경로를 통해서 또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포피 믹스라고 하는 거,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해서 일단 기본 개념, 제품 전략 간단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의 P자를 따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 우위를 갖도록 하는 전략을 가리켜서 제품 전략. 그래서 아파트의 평면 설계 차별화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실개천의 설치, 이런 것들이 예시값으로 시험에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가 정책에 대응하는 개념을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저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념은 고가 정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위치, 방위층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축 가격 정책. 그래서 아파트가 한 45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한 3개 층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1층부터 15층까지 분양가 얼마 책정하고, 그 다음에 16층부터 30층까지 분양가 조금 더 높게 받고, 그다음에 고층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신축 가격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7년 사이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의 개념. 그래서 저가 전략은 구매자의 어떤 구매력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 또 빠른 자금 회전 등이 필요한 경우 채택하는 전략을 저가 정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정책이라고 하면 좀 비싸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가 정책, 고가 정책에서 가격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 요건 나중에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등이 겸업할 수 있는 범주 해서 나중에 대상 알제대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행할 수 있고요, 상담할 수 있고요, 알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대행의 범주에는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때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 상가라고 하는 것이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사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직접 분양할 수도 있겠고요, 분양 대행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분양할 수도 있고, 혹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판매 촉진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이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거, 경품 등을 제공한다. 또 이런 것을 판매 촉진해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엔 조금 덜한데 아마 30회 때 이 문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되다가 하나 쉬었는데, 그냥 이 빤한 내용을 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 STP, 포피믹스. 그래서 시공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영문 따라서 가다 보면 대충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갈 때는 그게 조금 시공고소가, 지금까지 제가 봤던 문제 중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마케팅에 관한 내용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문제 가지고 가볼까요? 부동산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4P에 따른 마케팅 믹스의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전략,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가격 전략 등이 있다.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문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된다. 2번 문제예요. 지문이요. 다른 아파트와 차별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가 설계된 아파트, 바로 제품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어렵지 않고요. 3번 지문.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어렵지 않고요.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장을 몇 개로 나누어서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거 해서 키워드 뒤에 있죠. 나누고 세분한다. 이걸 우리가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통 경로 전략은 분양 대행사를 통해 분양을 할 건가, 직접 분양할 건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을 할 건가 이런 내용이 유통 경로 전략에서 자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론 문제 기본 속성은요. 약속을 하십시다. 혹시 지문이 두 줄 넘어선다, 꽉 찬다. 그럼 무조건 뒤에 하나부터 찾아보시기. 얘들이 너무 쉬우니까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 수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출제하는 게 학기론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론 파트는 항상 뒤부터 보는 거. 지문 길어지면 짧으면 별 상관이 없지만 지문 길어지면 뒤부터 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좀 달랐긴 했다. 근데 유통 경로 전략 바로 나누는 거. 이건 뭐가 된다? 시장 세분해서 답을 4번 뽑았고요. 포지셔닝, 차별화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의 의미 자체가 포핀 믹스라는 것으로 구현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 별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STP의 S, 시장 세분화, 세분 분할이라고 하는 거. 자, T, 타겟팅 찾아내는 과정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STP P라고 하는 것은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거의 지문의 구성이 되지 않아요. 왜? 포지셔닝은 그 포핀 믹스라는 개념으로 주로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25회 문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이라고 하는 거. 시가 정책은 위치, 방해, 층 지역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이죠. 시가 정책은 뭐 정의 자체가 남들 받는 대로 받는 전략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 이건 바로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신축 가격 정책, 자 위치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달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포피로 구성한다. 그래서 플레이스, 유통 경로,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자 4번 질문.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표적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라고 해서 그 정도. 5번 질문은요.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라고 하는 것은 판매 유인하고요. 직접적인 인적 판매가 있고 이런 요소를 혼합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자 판매 촉진이라고 해서 프로모션을 촉진 관리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개론이 좀 까다로워요. 왜? 이 같은 영어 단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자 촉진 관리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판매 촉진 전략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출제 위원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져서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요.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26회 때 문제.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질문이 좀 새로운 표현이 나와 있네요.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가리켜서 셀링 포인트에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이게 어려웠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이게 뭐가 된다?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헷갈리는 거. 자,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소니까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쓱 대충 읽다 보면은 포인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좋은 거.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시공고소라고 해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STP 전략에서 S라고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타겟팅이라고 해서 표적 시장의 선정, 그 다음에 포지셔닝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 외 아이디어의 원리, 자,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단계가 있다. 큰 이슈들이 없어서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공, 고소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혹시 30일에 출제위원이 요거 가지고 보면 또 내면 또 당해. 이게 진짜 까다로워. 나머지는 SP다 포피 믹스다. 대충 이제 의미 자체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 이게 까다로운 부분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 고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27회 문제인가요? 자, 이런 문제 오히려 간단하고 좋죠. 사실은 그 전에 23회 이전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 바로 포피 믹스 전략, 그 성격, 특징을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자연 친화적 실개천의 설치, 이것은 제품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이건 이제 뭐죠? 유통 경로 전략의 일종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분양가,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품 추첨 등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 판매 촉진 전략에서 제일 이제 무난한 형태, 과거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형태가 바로 이 포피 믹스에서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것. 다시요, 제일 먼저 제품 전략에서 뭐 자연 친화적 실개천의 설치, 옛날에는 뭐 주차장의 지어 뭐 이런 것들, 첨단 디지털 도락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분양 광고 이런 거 보면 그 자연 환경, 공원 녹지가 조성이 잘 돼 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서 아마 이런 거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 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직접 분양할 거냐, 중개업소를 활용할 거냐. 이게 유통 경로 전략. 분양가, 가격 얘기 나와 있죠? 가격 전략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추첨, 이런 것도 경품 추첨이었던 판매 촉진 전략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좀 무난했던 문제. 그러면 진짜 보면 볼수록 아까 시공고수, 이 문제가 더럽게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팠던 문제가 시공고수라는 주제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 끄트머리 세분하는 것이다. 오른편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나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됩니다. 2번 문제예요.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의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가리켜서 표적 시장.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3번 마케팅 믹스에서는 포피라는 조업을 말한다 해서 특별히 요소 어렵지 않겠고요. 자,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번 자, 가격 전략 중에서 좀 길어지네요. 제일 뒤에 보니까 고가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를 보시다가 지문 길어지면 항상 제일 뒤에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읽다 보면 얘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학기론만의 출제 특징 중에 하나가 지문 길어질 때 주어를 끄트머리에 배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기로는 의도적으로 지문 두 줄 넘어선다, 빡 찬다. 그럼 무조건 뒤에 있는 단어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고가 전략,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 고가 전략이 아니라 저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시험장에서가 중요하거든요. 시험장에서. 이게 여러분 자료 보면 한 두 줄 꽉 채워 넘어가거든. 읽다가 놓쳐버려요. 이게 뭐 얘기하는지 깜빡깜빡 하게 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문 길어지면 항상 마지막 단 한 번만 체크해 보는 거. 그냥 세워라 내오라 읽다 보면 이게 포인트 자체를 놓쳐버리면 아사리 판정을 읽어봤자 뭘 읽는지 몰라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그래서 28회 때. 자, 29회 때 문제 나왔었나요? 예, 그래서 59회 때 앞에서 있었나? 자, 28회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7회 때, 그 다음에 26회 때, 25회 때, 그 다음에 24회 때 이렇게 나왔나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 관련한 부분은 지금 29회, 30회가 안 나와버렸네요. 그럼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실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번갈아가면서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대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디서 주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바로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주제에서 세 문제를 뽑았던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문제 정도, 자, 일단은 부동산 관리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건 별개 문제로 일단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쥐어짜다 보니까 그 23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되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일단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답을 구성을 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또 답을 많이 뽑는 것은 혼합관리라고 하는 것도 답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논리구조는 그런 식이야. 자, 소유자가 직접 하는 관리를 직접관리 또는 자가관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용어가 조금씩 바뀌긴 한데 이런 게 있겠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다만 이제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또 타성의 저절 가능성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혼자 와서 뭐 출근을 안 하든 누가 시비를 안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위탁관리는 사실 거의 답으로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관리를 가리켜서 위탁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전문으로는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관리 비용 높고 기밀 유지에 불리하다. 그래서 직접 관리와 자기 관리에 어떤 약간 대응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답을 뽑는 게 혼합 관리. 그래서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 관리를 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혼합 관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하고 외워야 될 항목이야.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혼합관리라는 걸 보게 되면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 그래서 건물주가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파견 나온 직원들이 빡시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강력한 지도력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좀 안 되는데, 자, 지금 단점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가지고 계속 이제 출제 포인트를 삼아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제가 이제 사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한 80대신 어르신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정하셔갖고 그냥 매일 새벽 6시, 5시부터 나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애들이 지각도 못하고 빡시게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 연세가 많으셔서 노망이 드신 거야. 그래서 깜빡깜빡해. 시켜놓고 잊어버리고 안 시켜놓고 시켰다 우기고. 그러면 이제 애들 젊은 친구들이 일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쌩 까는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안 시키셨는데 해서. 어떻게? 다수결의 원리로. 직원이 3명으로 쳤을 때 사장님 시키신 적 없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돼. 절대 쫄지 말고 그냥 표정 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 양반이 알거든. 자기가 깜빡깜빡 한다는 거. 아, 시킨 것 같은데 안 시켰나? 이렇게 하나 가는 거고 또 이제 실제 시켰어도 안 시켰다 우겨버리면 이제 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 두 가지, 두 개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찌됐든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강력한 지도력 확보할 수 있고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혼합 관리의 특징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이게 자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산 관리와 시설 관리가 있는데 재산 관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산 관리 23회 때 그리고 30회 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됐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자산 관리. 그래서 우리 은행의 PB 같은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 상대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십시오, 파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게 바로 자산 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시설 예쁘게 꾸며놓고 인테리어 고급지게 해놓고 옷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자산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소극적 형태의 관리라고 하는 것을 시설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해서 이건 관리 사무소 이런 데서 하는 관리를 가리켜서 시설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 사무소 같은 데서 하는 관리를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라고 해서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 이걸 문장을 보시면 오히려 헷갈려 버립니다. 포인트가 별로 없어. 아까 우리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서 추세 분석, 흡추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야 하듯이 이것도 포인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자산 관리, 적극적 형태 관리, 그리고 시설 관리는 어떻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 하는 관리, 이걸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 이슈. 그래서 23회 때하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되면 거의 문제 똑같이 뽑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하여튼 시설 관리 소극적 형태 관리라고 해서 시설 관리가 뭐라고요? 소극적 형태 관리. 이게 좀 까다로워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랑 연계해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제일 학교는 처음 공부하실 때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리고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연공, 위안, 이렇게 썼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해서 연공, 위안,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에 대해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고 하는. 근데 경제적 개념을 외우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해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연공, 위안, 이것만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용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에서 연공, 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가게 되는데, 시험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즉 달라붙어 있는 부합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 독립된 정착물,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는 게 출제 이슈였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자,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공시가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수목, 농작물이라고 해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가 되게 되면 그것은 어떻다? 토지 소유권으로 분리가 된다 해서 독립된 정착물. 그 외에 명인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독립된 정착물이냐 종속된 정착물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대로 관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그런데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역시 시설 관리와 거의 똑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뭐라고요? 물리적, 하자 등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 뭐 임대차를 하고 저거 이런 건 법률적 관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돈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없어서 아주 짜증나. 이 파트는 문제가 결국은 지문 하나 정의 하나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산 관리, 적극적 형태 관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소극적 형태 관리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기술적 관리. 우리가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런 걸 혼용해 쓰게 되는데 바로 물리적 하자 등을 관리하는. 그래서 얼핏 보면 의미상 기술적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앞에 있던 시설 관리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문들 가지고 보게 되는데 물리적인 부분, 외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뒤에 제일 이상한 게 뭐 측량 이런 것들도 기술적 관리의 한 내용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부동산의 관리의 분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제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회 좀 이상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시게 된 문제 가지고 살펴볼게요. 그래서 27회 때 나왔던 문제. 다음에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해서 소유자의 소유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지위 통제력 등이 발휘가 되게 된다. 기밀, 유죄, 유례. 더 이상 갈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밀, 유죄, 유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관리, 직접 관리라고 해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련한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자, 보게 되면은, 자, 26회 때 나왔던 문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성의 제반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여튼 구질구질한데 오른편 되겠고요. 시설 관리. 키워드 뭐가 된다? 소극적 관리. 시설 관리는 뭐가 된다? 소극적 관리. 키워드 잡아내셔야 돼. 자, 시설 관리는 어떻다? 소극적 관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겠고요. 3번. 자, 자기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에 신속한 경향이 있다.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중에, 자, 30회 때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이걸 우리가 비율 임대차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비율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중에서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방식.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율 임대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비율 임대차는 사실 기본 임대료는 깔려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여간 이 문제가 지금 26회 때 지문에 구성이 됐다가 그거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16년 동안에서도 임대차 얘기할 때는 항상 비율 임대차만 지문에 항상 구성이 되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30회 때 이걸 전면적으로 계산 문제 형식으로 출제가 돼서 좀 당황스러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율 임대차, 임차인의 매상고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해서 자, 물리적 틀렸죠? 물리적은 틀리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 맞고요, 4번 맞고요. 해서 자, 바로 물리적 관리라고 하는 거. 자, 물리적 하자. 이게 뭐가 된다? 아까 기술적 관리. 이게 어렵다니까 다시 지금 경제적, 그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을 물리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걸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관리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탁 관리 방식. 끝머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이게 옳은 표현. 그래서 주어, 수로 끊어가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문장을 읽어가시면 오히려 까다로운 파트예요. 자, 2번 지문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소위 기술적 측면의 관리. 그럼 이제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이 법률적 관리, 그리고 뭐가 있다? 경제적 관리라는 개념. 그럼 이제 이건 잘은 모르겠지만 측량을 하는 것은 그냥 측량 어디까지가 내 토지인가 확인해 보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 관리의 한 유형, 대단히 까다로운 거, 물리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3번 질문은요. 부동산의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 요거는 모르는 편인데 하여튼 밋밋해요. 문장 자체도 제대로 의미 자체가 국어 문법으로 치면 이상한 지문으로 됩니다. 그 정도고요. 자치 관리 방식이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 그래서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혼합 관리 방식. 요거 이제 다 뽑았네요. 그래서 혼합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혼합 관리 방식은 아까 외워야 되는 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됐어.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외워서 대입해야 되지 그냥 읽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까다로운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2번 같은 지문에서 멘붕 와버려요.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쩌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전부를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영역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낯선 얘기 나오면 일단 배제하고, 눈에 익은 아이들 위주로 찍어간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경향을 보면은 이제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는 자치관리 한번 냈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혼합관리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왜? 공부할 때 우리가 자치관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공부할 테고 그 다음 단계 혼합관리를 공부를 할 테니까 문제 구성할 때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가 된다? 혼합관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5, 26번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주제. 자, 24의 31번 문제. 이 문제가 24회 때 그리고 30회 때 그냥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이겠죠. 매입, 매각, 재투자, 투자 미스케 관리 해서 뭐가 된다? 자산 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시설 관리. 얘는 적극적 형태. 자, 있는 물건 팔라고 하고 사라고 하고 이건 적극적 형태 관리. 이에 대해서 자, 그냥 일반, 관리 사무소 등에서 하는 식의 관리를 바로 뭐라 부른다?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30회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앞에 나왔던 문제는 숙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0회 때 거의 똑같은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나와 있죠? 자, 위험 관리, 재개발, 재투자 재개발 과정의 분석, 뭐 등등등, 이게 뭐가 된다? 자산 관리라고 해서, 자, 요렇게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려운 문제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주제들은 거의 다 줄줄줄 꿰셔야 되죠. 그래서, 요게 하나 이슈.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비교할 포인트는 뭐냐면, 시설 관리가 또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박스 딱 쳐놓고, 다음에 관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설 관리 아니면 자산 관리,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새로운 뭐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용어 자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논의가 됐던 방식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제 오늘 개발 관리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점수가 또 안 나와.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를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아까 어려웠던 게 흡수율 분석, 추세 분석, 흡추 이렇게 따서 외워야 하듯이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0회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이슈.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부동산의 법률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 그럼 이제 법률 관리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라는 개념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굳이 해석하면 경제적 관리에 해당이 될 겁니다.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법률적 관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 뭐가 나와야 된다? 기술적 관리와 경제적 관리라는 게 대응하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이 돈 얘기 나와 있으니까 재무 효율성 하니까 이것은 아마도 경제적 관리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고요. 2번째 문제,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라고 하는 거,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의 외형을 변화시키면서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유지란 건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이거 아주 어려웠던 지문이고 더 중요한 건 그 후로 이전한 지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이 개발 관리는 한 5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한 문제점은 좀 짜증이 나게 애매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을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투자론,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 많이 나오고 이런데 대박이야, 대박. 거기는 딱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이런 개발 관리론 이런 데가 한 문제쯤은 애매하게 출제를 해요. 자, 그러다 치고 3번. 자,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자,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10억짜리 건물을 지을 때 10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9억 5천 투자하고 5천만 원은 유지 관리비로 배정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라고 하는 거. 이 시설 관리하면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자산 관리라는 개념이 두 개가 대응하는 개념이죠. 시설 관리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어떻다? 적극적 형태의 관리. 그러면 이제 대충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어디를 갖고 구성을 했었지? 요거였었나요? 그래서 3번 좀 밋밋한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던 사례입니다. 별 내용 자체 포인트가 없는데, 자, 3번을 답으로 구성해 좀 까다로웠어요. 이런 게 이제 힘들어요. 별 내용 없는 걸 구성할 때가 제일 짜증나.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주기, 관리 방식 등에 관한 설명. 와우, 겁나 어려웠던 문제 패턴입니다. 내용들 쭉 보다 보면 일단은 1번 볼까요? 건물과 부지의 부정업, 설계 불량, 설비 불량 등등등은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공부합니다. 어디에서
감정평가론 할 때 원가법에서요 적산가격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것을 적산가격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감가 누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액법, 정률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정액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이런 식의 공식을 활용해서 풀게 되는데, 기능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뭐냐면,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유용성이 있는 기간, 이걸 우리가 경제적 내용 연수. 건물 같은 걸 보게 되면 만약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다라고 할지라도 51년차가 되면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50년 넘어서게 되면 수리비 이런 것하고 실제 들어오는 임대료하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영향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경제적 내용 연수고요. 기능적 내용 연수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건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거실은 상대적으로 좀 넓게 뽑고 방은 좀 작게 뽑는 방식. 근데 이게 전에는 이제 뭐죠? 방이 크고 거실을 복도처럼 활용했던 그런 사례. 하여튼 그게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능적 내용 요소, 이것도 어려웠어.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2번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등등등, 이것은 경제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같이 부동 감정 평가론 할 때 그런 얘기하죠.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따지는 것을 적합성의 원칙, 이런 얘기 쓰고,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 여부를 따지는 것을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런 게 있었죠. 간평 가면 그런 거 나온다고요.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내부적 원칙을 얘기하고,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따지는 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따지는 것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해서 간평할 때 논의하게 될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크게 어려움 없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노후 단계는 구조 설비, 노후와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깔아줬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게 5번 지문이 겁나 길잖아요. 겁나 길어가지고 앞에 그냥 1, 2, 3, 4 그냥 다 처음 보는 내용들 다 공부했던 건데, 지금 한 번도 이 내용은 제가 설명도 안 드렸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 후로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설령 이걸 다 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시험장에 가면 또 이상한 문제가 깔려 나오니까. 그래서 애초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는 몇 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고 나머지는 설렁설렁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위험이라고 할까요?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어야지 시험 보실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공부를 대충 하신 분은 모르는 얘기가 나오다 전혀 겁을 안 먹습니다. 공부 안 했으니까 내가 아는 것만 맞춰서 합격하겠다, 이런 논리 구조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빠지는 함정이 중간에 막혀버리면 열이 이빨이 받아요. 열이 바닥바닥 받아. 그래서 시험 전체가 말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너무 어려웠던 게, 위탁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이걸 먼저 보시게 되면은 맞출 수가 있고,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문장 호흡이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건물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 등은 직접 관리할 경우 이걸 전문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이게 아니죠? 혼합 관리죠. 섞어서 하는 것을 혼합 관리.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 방식 중에 아까 27회 때인가 자기 관리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 경향 자체가 뭘 가지고 혼합 관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의 다 시험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27회 때 문제가 특이한 문제고, 대부분은 지금 뭘 가지고 혼합 관리.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기출을 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건 실력은 그 실력은 알아서 쌓는 거고,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테크닉이에요. 제일 뒤에 있는 명제를
지문 길어지면 2줄 반 넘어서면 약속을 하셔야 돼. 바로 제일 뒤에 있는 걸 찾아보자. 제가 공법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없다 찾아보고 포함한다, 해당한다, 숫자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하듯이 문제 풀어갈 때 그 훈련이 돼야 되고요. 학개론 할 때는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절대 읽지 마시고 제일 뒤에 있는 단어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다 뭐냐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제일 뒤에 단어만 쓱 한번 1초, 2초, 3초 정도 스크린에서 아는 단어, 눈에 확 띄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부터 먼저 보시는 방법.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문 길어지면 나중에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데 하여튼 뒤에 쓱 보는 게 여기 필요해요. 그래서 자 지금 26회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5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이게 이제 아까 26회 때 나왔던 게 비율 임대차 문제가 있어서 비율 임대차. 이 비율 임대차를 가지고 아예 사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 비율 임대차. 어쩔 수 없이 이건 봐야 돼. 자,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는 받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를 계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하는. 그럼 이제 비율 임대차의 개념이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기본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일정한 경우에 추가적인 임대료 2단계로 나누어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비율 임대차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건 사실 1분 안에 거의 풀기가 곤란합니다. 어쨌든 새로 나왔던 문제고 문제는 방법이 별게 없어요. 자, 또 이 문제 나왔으니까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임대료가 지금 얼마냐면 기본 임대료가 자 제곱미터당 6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500 곱하기 얼마? 500제곱미터 곱하기 6만 원 하게 되면 자 이게 3천만 원인가요? 기본 임대는 일단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추가 임대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손익분기점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인데 자 지금 예상 매출액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500제곱미터 곱하기 제곱미터당 20만 원 하게 되면 매출액이 얼마가 됩니까?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나요? 500을 20번 하니까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1억 중에서 아까 얼마? 3천만 원. 일단 3천만 원까지는 손익분기점 하는 부분까지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봐야 되구나. 손익분기점이 얼마? 5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억 매출 중에서 5천만 원 부분까지는 얼마? 3천만 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다음 5천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요율이 얼마야? 10% 하죠? 그러면 500 되나요? 그러면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임대료가 된다. 다시 갑시다.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계산 문제로 하겠구나 아닌데 하여튼 의미가 기본 임대료라는 개념하고 추가 임대료 두 개로 대별해서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손익분기점까지는 바로 얼마? 자 계산해 보니까 기본 임대료 6만 원 해서 자, 6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 얼마? 3천만 원. 일단 기본 임대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 매출액 대비 10%를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요? 손익분기점이 5천만 원이고 실제 매출액이 1억이니까 자, 5천만 원 부분, 초과되는 5천만 원에서는 곱하기 10%, 0.1하게 되면 500만 원에서 토탈 전체 임대료는 얼마?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건 뭐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를 통해서 26회 때 지문, 4번이 약간 나왔던 지문 중에 비율 임대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는 이걸 풀기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거의 손대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다시 보정 가십시다. 이 문제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자, 비율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 계산 방법, 기본 임대료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해서 일정 부분 추가해서 임대료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뭐 나머지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틀을 잡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30회 때 어려웠던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개발관리론 파트가 보통 5문제 내용가 출제가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꼭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엽기적인 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간평이나 투자론 이런 파트에서 그 계산 문제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저 문제 있었잖아요. 입지계수, 또 시장론에서 공부했던 어떤 계산 공식들. 그래서 아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500.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요 문제가 29회 때 죽으라고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찍어 보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도 의미가 없어요. 갑자기 이제 개별법을 하나 끌고 들어와서 자, 지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으로 등록했을 때, 자, 임대관리업자가 자, 지금, 자,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이건 제가 찍어야 되는 문제지, 절대 외워서 풀거나 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법 자체가 16년 만에 처음 나왔던 그런 법이고, 이런 식으로 개별법을 다 외우자면 끝이 없어요. 나올 확률에 대비해서.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 여기 찍어보셔야 돼. 임자인의 대출할선, 임대차 계약의 체결 갱신, 입주명도. 입주는 이제 입주를 받는 거고, 명도는 쫓아내는 거죠. 명도라는 개념 자체가 쫓아내는 개념이 되겠고, 임대료 부과 징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물의 유지 계량. 그래서 자, 이 주택 관리업자, 임대 관리업자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찍는 문제고요. 대출할선인가요?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갑니다. 대출할선은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써 있다고. 그래서 임대 이 관리업자가 하는 것이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29회 때 풀 수 없었던 문제, 찍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비율 임대차 문제가 30회 때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